오래 우리 뇌리에 담을 수 있는 자음이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네, 식사 잘하셨는가요? 네. 저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신앙송도 좀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수! 이렇게 고향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거 마이크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아까보다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이거요? 1번입니다. 1번 마이크. 오늘 여기 와서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다들 우리가 4월 들어서 머리는 하얘지고 뭔가 몸은 좀 노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 소중한 금이 3가지나 있대요. 그 3가지 금이 여러분 혹시 무슨 금인지 아십니까? 일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황금이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세상을 공패하지 않게 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황금과 소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소중함을 담은 시를 여러분들께 한 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여기 한 작가님께서 잠깐 질타하셨습니다. 멋있죠? 네. 시낭송도 물론이고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고급대 차려입고 시낭송합니다. 우리 정기용 시인께서 이 자리를 생각하고 내 시가 5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이렇게 어디 터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권표공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강의를 하겠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주용의 시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옥천의 지용제의 어떤 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정주영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은 우리들이 잘 아는 교수님이시고 또 자주 뵙곤 하지만 그래도 강사가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유국 교수님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학하고 계십니다. 199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평론이 1997년 문예중앙시민문학상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제6회 현대시 공인상, 2005년 제3회 엣지문화상, 문학비평부문, 2006년 제4회 유신문학상 평론부문, 2006년 제38회 한국시인평상, 2010년 제15회 현대시학 작품상, 그리고 2012년 시봉방으로 제12회 미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저서가 있고 상이 많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제가 재작년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줌으로도 여러분들 여러 번 만나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지용 시인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말씀을 들어서요.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정지용 시인의 뭐 정기적인 사실이라거나 아니면 그 개략적인 시세계 혹은 그분의 일생 뭐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정지용 시인의 대표작들을 좀 중심으로 시를 좀 꼼꼼하게 읽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시를 쓰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시를 쓰거나 감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을 중심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사실은 정지용 시인이 우리 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뛰어난 시인인데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를 읽을 때 정지용 시인의 좀 대표작들 중에는 쉬운 시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동시도 좀 쓰시고 하셔서 예, 되게 부드러운 연시나 동시 이런 것들도 익숙해 있는데 그런 시는 어렵지가 않죠. 근데 몇몇 시들은 특히 대표작 중에 몇몇 시들은 거의 독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 시가 뭘 얘기하고 있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시들이 있고요. 그만큼 우리 시사에서 난해한 시인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사에서 어려운 시인들, 난해한 시인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상 많이 꼽죠. 이상 시인 많이 꼽고, 그 다음에 김수영 시인. 김수영 시인은 시가 굉장히 긴데 의외로 잘 안 읽힙니다. 그래서 김수영 시인,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시인이 초기의 서정주 시인. 서정주의 첫 시집, 서정주 시선이라고 여기 1936년인가 나왔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지? 라는 말을 되게 이해하기 어렵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설명이 잘 안 될 정도로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데요. 거기에 우리 정지용 시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4대 난해 시인 하면 요 4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 시인은 의외로 쉽습니다. 뭐냐면 이분은 좀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시를 썼기 때문에 과학에는 공식 같은 거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상의 시는 어떤 이제 비밀 같은 것만 풀면 어떤 코드 같은 걸 딱 풀어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감도 연작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지만 실제로는 아 이게 뭐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면 의외로 굉장히 좀 단순하다고 할 만큼 명료하게 풀려나온 점이 있거든요. 서정주 시인의 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들인데요. 이런 시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중강의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 무의식의 시, 무의식적으로 어떤 흐름이 만들어낸 시. 그래서 이분의 시는 리듬으로 읽어내면 굉장히 좀 잘 읽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 준비해온 것 중에 다음 준비해온 것 중에 두 번째 그 서정주 서풍부라는 시가 잠깐 있는데요. 이런 시가 논리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예요. 그래서 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 서풍부, 서풍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이 바람 속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밑줄하고 표시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거기에 있는 게 이제 오갈피나무, 상나무, 개가죽으로 만든 방구, 여기 이제 장구인데요. 개가죽으로 만든. 그 다음에 나의 여자의 상무. 근데 요거 소리내서 딱 읽어보면 서편에 불어오는 바람, 상나무, 방구, 상무상무. 통하는 게 있죠. 그 다음 줄에도 노루야, 앞노루야, 회냥노루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앞노루도 노자 빼면 암루. 그러면 앞에 소리와 또 유사하죠. 이렇게 이제 소리가 연계하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어떤 기호로서 이런 특정한 소리를 이렇게 되살려내면서 뜻들을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는 뜻으로만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소리 갖고도 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서정주 시인의 시는 이런 말소리들의 연계를 잘 따져보면
의외로 좀 풀려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수영 시인의 시는 이분은 거의 이제 그 시가 아닌 거, 그 비시라고 하죠. 이 비시 혹은 반시, 시에 오히려 반대하는 시들을 좀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시를 읽다 보면은 시적이지 않은 구절들이 굉장히 시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말도 쓰고요. 신문에서 나오는 되게 시사적인 말, 아니면 무슨 욕설, 예. 그 다음에 그냥 구어체로 전화통화하면서 쓰는 말, 아니면 무슨 철학책 읽다가 쓰는 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영의 시는 너무 시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시라고 생각하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말을 어떤 규칙에 따라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김수영의 시는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상적이고 구어체, 입말로 써서, 혹은 뭐 철학서니 아니면은 그 신문에서 나오는 구절이니 이런 것 구별하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썼기 때문에 오히려 시적으로 안 읽혀서 의외로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시는 시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한 시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볼 정지용 시인은 이 다른 시인들과 다르게 오히려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분의 시는 정말 시의 언어로만 썼고, 시에서 말하는 시적인 방법론, 비유가 아주 강렬하고요. 리듬도 아주 좋고요. 이런 게 아주 잘 결합되어서 시에서 어떤 말을 하면 절대로 밖에 있는 말들을 가져오지 않고 시 안에서 그 말들이 다 풀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해서 우리가 시를 쓰는 입장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시를 꼼꼼하게 읽어두면 시를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시에 대한 이제 일반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유라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파악하는 방식이 사실은 비유예요. 요거를 이제 유비라고, 영어로 아날로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처음부터 아날로지로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을 질서화하고, 그래서 세상은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이런 동물 저런 동물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인간은 놀이적 동물이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간은 유비적 동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비를 통해서 세상을 파악한다 이런 뜻인데요. 유비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은 무엇과 무엇이 닮았다는 느낌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특질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다른 대상을 그 대상에 걸쳐서 얘기하는 방법을 유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유비로 판단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를테면 우리는 어머니,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에게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육체적으로 낳고 길러주신 분, 이렇게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근데 나한테 엄마가 있듯이 내 친구한테도 엄마가 있고 우리 모든 인간한테 엄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엄마라는 개념과 어머니라는 개념이 유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낳는 것이 엄마라면 모든 것들이 엄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의 개념이 이렇게 저렇게 확장이 돼 나가죠. 이것도 유비입니다. 우리 다리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다리는 우리 몸의 저 아래쪽에 달려있는 두 개가 다리죠. 그걸로 우리는 걷죠. 근데 이 다리가 우리 책상 다리도 있고 의자 다리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강물에 놓여있는 것도 다리라고 하죠. 이것도 건너게 해주는 것. 우리가 우리 몸에 달려있는 이 다리라는 신체의 일부로 세상을 걸어가게 하는 것처럼 물을 건너게 해주는 것, 다리. 이렇게 개념을 확장해 온 거거든요. 이렇게 개념들끼리 만나는 것도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이 방식이 유비인데요. 요 유비가 사실은 비유의 가장 근본적인 비유, 은유거든요. 그래서 유비적인 세상 파악의 방법, 이것들을 잘 아는 것, 이게 은유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시에서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시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사고로서도 중요하다. 요게 그 비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강조해 두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비를 하면요. 유비는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만나게 할 수 있지만 만나게 하는 순간 그 만난 두 대상 사이에서는 범주라는 게 생겨요. 범주화라고 부르는데요. 범주화라는 건 뭐냐면 비교할 수 있게 두 대상을 나란히 둘 수 있는 방식으로 둘의 자리를 위치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대상이 나란히 비교되었다면 우리는 그 두 대상을 같은 범주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주가 안 맞으면 그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어둘 수가 없으면 둘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들을 유비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대상을 범주화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비 안에는 언제나 이 범주라는 작용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로 범주화 작용이 언제나 같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를테면 이제 동일한 사물이어도 이 사물이 어떤 맥락에 놓이느냐 아니면 어떤 범주 안에 드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사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쓸 때도 사실은 그 대상이 어떻게 비유되느냐 하는 거는 그 대상이 어떤 범주에 놓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집에 피아노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는 어떤 사물인가요? 음악가에게는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기 위한 악기죠. 그죠? 악기입니다. 근데 내가 음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험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맨날 연습을 해서 음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피아노가 반드시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라는 뜻만이 아니라 내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 되죠. 네, 수단이 됩니다. 혹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피아노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 사람은 그 피아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무지하게 무거운 짐. 그죠? 예. 무지하게 무거운 짐. 저거 들려면 허리 나가는 짐. 이렇게 여길 거예요. 옛날에는 피아노가 집에 있으면은, 아, 이 집 꽤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때 피아노는 중산층 가정에게는 부의 표시? 뭐 이런 것도 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물도 다 다르게 범주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릇 있잖아요. 그릇이 범주화되면 예를 들어 한식 먹을 때는 그릇은 예를 들어 식기, 국그릇, 반찬그릇 이렇게 범주화가 되죠. 혹은 뭐 양식 먹을 때는 에피타이저용, 뭐 메인 디시용, 뭐 디저트용 이렇게 범주화가 되죠. 근데 설거지할 때는 어떤가요?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 한 그릇, 안 한 그릇 이렇게만 범주화하지 그거를 나누지 않잖아요. 다 집어넣고 하니까. 예, 이런 식입니다. 이게 범주의 특성이거든요. 여러분은 차를 어떻게 범주화할까요? 자동차, 외제차, 뭐 국산차, 아니면 뭐 푸조, 아니면 BMW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승용차, 뭐 버스 이렇게 하시나요? 네. 저희 어머님은요 옛날 차 그러면 더러운 차, 깨끗한 차 이러셨어요. 저 더러운 차, 세차 한번 하는 차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차라는 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깨끗한 차와 더러운 차. 이것도 범주화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매번 상황이 부닥칠 때 이렇게 사물을 범주화하고 이 범주 안에서 비유가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정주영 시인의 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영 시인의 시는 좀 쉬운 시도 있는데 이 쉬운 시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쉬운 시들 속에 들어있는 이런 비유적인 맥락들 요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비유 안에 범주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를 또 하나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제가 그 중 때 말씀드렸던 리듬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 중 때 리듬 할 때 혹시 같이 들으셨던 분 계신가요? 한번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아무도 안 계신가요? 큰일 났네. 네. 이거 리듬 얘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시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은 이전에 이제 시조나 예전에 그 정형시의 경우는 미리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라는 거는 정형시니까 시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죠. 형식에 맞춰 시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자유시는 그게 없죠.
그게 없어서 보통 시에서 그런 음악성을 내재율 이렇게 불러왔는데, 내재율이란 말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안에만 있다고 하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때 이제 그 설명을 드리기를 어떻게 했냐면, 시에서 비유적으로 되게 중요한 말이 있거나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시에서 핵심어가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되죠.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시에서 언제나 제일 중요한 말을 먼저 찾아보시고요. 이 중요한 말이 우리한테는 시를 쓸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시를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으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이 중요한 어떤 기호가 딱 적혀 있어요. 이 적혀 있는 말이 비슷한 말소리를 가진 다른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이 비슷한 말소리가 이렇게 메아리가 울리듯이 야호 그러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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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가잖아요. 비슷하게 울려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잘 들리는 소리가 더 오래 남고 덜 들리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게 되죠. 잘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말소리 중에 우리말의 음절 중에 초성입니다. 자음의 첫 소리들 예를 들어 캐나다 그럼 키읔, 니은, 디귿 이 소리는 잘 들리죠. 원래 자음이라는 게 입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걸리고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하고 입에서 혀를 쓰거나 입을 다물거나 이빨을 건드려서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홀로 나온 소리가 모음, 닿아서 나온 소리가 자음이어서 자음은 어렵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리를 들을 때 더 오래 우리 뇌리에 남는 소리는 자음이에요. 그리고 초성과 종성 중에는 첫 소리, 초성이 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가 만약에 중요했으면요, 뒤에 키읔, 니은, 디귿과 관련된 소리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여기에 시 안에서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에 이제 시에서, 그 자유시에서 우리가 보통 확인할 수 있는 음악이 기초가 됩니다.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얘기는 제가 만든 이론이라 다른 데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걸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요 정지용의 시에서 우리가 요 소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정지용 시의 비유, 그다음 정지용 시의 리듬. 비유는 특히 그 비유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정지용 씨가 갖고 있는 요 비유가 어떻게 범주 안에 들어있는가, 요것도 염두에 두고 시를, 우리 대표 시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읽어보면 정지용 시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고 우리 시에서 시적인 것으로는 정말 최고의 시인이구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눠드린 거, 네, 시를 살펴보면서, 예, 조금 유명한 시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가고요. 처음 보시는 시들은 한 번쯤 읽어보고, 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인가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길어하실 때, 8시까지는 되시겠죠? 네, 조금 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좀. 네. 자, 첫 번째로 바다 가져왔는데요. 바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간단하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워낙 중요한 시라서 한 번 더, 예, 가지고 왔습니다. 바다 2라는 시, 이게 교과서에도 앞에 잠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시인데요. 이 시는 교과서에 다 안 나와요. 언제나. 왜 그러냐면 뒤가 안 읽힙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떼같이 제재발랐다. 굉장히 이미지가 선명한 시고, 그래서 정지용 시인이 이미지즘의 성부자라고 정지용 시인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바다에 대해서 여러 편의 연작을 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첫 구절 워낙 유명해서 아주 잘 읽힙니다. 바다가 뿔뿔이 달아나다, 이게 뭘까요? 바다가 왜 달아나려고 할까요? 이제 일단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잔잔한 바다 말고 조금 풍랑이 있는 바다, 조금 바람이 부는 바다, 파도가 이렇게 치겠죠? 파도가 치는 모습이 뿔뿔이 달아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다음 말, 푸른 도마뱀떼처럼 제재발랐다. 파란 도마뱀떼가, 예, 파도가 여러 개 치니까 파란 도마뱀떼 같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파도 치는 모습이 푸른 도마뱀이 달아나는 모습과 같다. 이미지로 딱 선명하게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리듬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바다, 푸른 도마뱀, 른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 푸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는 동안 머릿속에서 파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돼요. 푸른 도마뱀이니까 파도죠. 아, 이거 파도구나 라고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뒤에 말이 뭔지가 해명이 안 됐어요. 이 시가 실제로는 정지용 씨의 여러 시 중에서도 가장 안 읽히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요거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꼬리가 안 잡혔고요. 흰 발톱에 찍혔어요.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가. 도마뱀 떼가 제재 발랐으니까 막 달아나려고 막 핥히니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도마뱀의 발길질에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뭘 몰아다 붙였는지 안 나오고요. 변죽을 둘러 손질해서 물기를 씻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 완성한 다음에 손을 씻고 뗐고 회동그라니 받쳐들고 지구가 오므라들었다가 펴졌다 한대요. 이게 뭔지 아시겠네요? 사실은 이거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시에 대해서 쓴 논문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이 논문을 쓴 모든 연구자들이 다 다른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이 뒤에 말이 이게 썰물이 왔다가 밀물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 지리과 부도 시간에 지도책 보고 중간에 해도라고 나오잖아요. 해도. 엘슨 해도라는 게 엘슨은 영어 이름 같지만 에를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를슨 바다 지도에 그러니까 이제 지리과 부도 시간에 이렇게 벽에 붙인 지도 보고 쓴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뒤에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니까 이 지구의 얘기다. 지구의 보고 쓴 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인공위성 타고 이렇게 그 궤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쓴 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인공위성이 1960년대에 있었으니까 이 시는 30년대 쓴 거거든요. 20년대구나. 말이 안 되죠. 인공위성은 그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그리고 어쨌든 이 많은 시인들이 전반부는 쉽게 읽히는데 후반부가 안 읽히니까 이 시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른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지용 시인은 시를 굉장히 정교하게 쓴다. 그 다음에 이 정교하게 쓸 동안 중간에 비약이나 엉뚱한 소리를 전혀 안 하는 시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일관되게 혼자 이렇게 뻥 뛰어가서 읽지 말고 꼼꼼하게 따라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일관되게 읽으면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첫 줄부터 끝 줄까지 이어지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로 받칩니다. 파도를 이렇게 물로 받치면 손 안에 이렇게 바닷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착 들면 예쁘게 안 있죠.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잖아요. 네. 찰랑찰랑 넘쳐요. 그거를, 그 동작을 염두에 두고 요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손 안에 들은 바다가 푸른 도마뱀 때처럼 내 손 안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얘가 푸른 도마뱀이니까 내 손가락에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흰 발톱에 찍힌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이 산호 혹은 생채기는 내 손가락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얘가 도마뱀의 비유가 됐으니까 도마뱀은 자꾸 손 안에서 달아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탁 잡고 그랬더니 변죽을 둘러서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변죽이라는 건 가장자리죠. 이렇게 가장자리를 두르고 손으로 잡아서 물기를 씻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회동그라니 동그랗게 받쳐들었다. 이 목적어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방식으로 읽으면 내 손 안에 든 물이죠. 혹은 도마뱀에 비유된 파도고요. 그랬더니 지구가 원래 물의 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멀리서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이 내 손안의 지구가 연잎처럼 오므라들었다가 펴졌다가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몰았으니까 내 손이 연꽃이잖아요, 모양이. 이러면 읽히지요. 그 요시가 일관되게 비유적인 사실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시죠. 예, 정주영 시인 대표작 그럼 향수하고 유리창은 언제나 우리가 읽는 시인데, 이 시가 죽은 아들 얘기를 한 시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이제 정기적인 사실로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시를 읽을 때는요, 죽은 아들에 대해서 쓴 시야라는 이 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그러니까 전기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보고는 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이 미리 주어져야 시가 감상이 가능한 거가 되면 안 됩니다. 시만 읽고도 그게 읽혀야 돼요. 이 시는 사실은 읽히는 시예요. 네, 그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내가 이제 약간 추운 날이죠. 추운 날 유리창에 이렇게 돼서 거기다 대고 이렇게 입김을 호흡 불었더니 하얗게 입김이 살았다가 입김이 사라졌어요. 거기에 새가 이렇게 날갯짓을 했다가 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밤이었으니까 그 입김 너머에 저 창밖에 불이 있는데 거기에 별빛 같다. 네, 이런 느낌을 갖고요. 그렇게 내가 밤에 유리창에 서서 입김을 불었다가 입김이 번졌다가 사라졌다가 번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모습이 참 외롭고 황홀한 심사, 마음이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니까 너는 아마도 폐결핵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죠? 폐혈관이 찢어졌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은 아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죽은 아들이란 걸 몰라도 이 시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김을 산새에 비유하는 순간 이게 범주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범주가 만들어지냐면요, 차고 슬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그냥 이쁜 게 아니라 슬픈 것이라고 일단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보시면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입김을 불었더니 요 입김에 이렇게 번지는 모습이 새가 날개를 펴는 모습 같았는데 그거를 길들은 것처럼 이래요. 이런 다음에 맨 나중에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그러죠. 그러면 지금 길들은 새는 뭔가요? 산새가 아니라 길들은 새. 이거 뭐라 그러네? 집토끼 산토끼 하듯이 하면 집새 그러네. 새장 안의 새. 예. 그러니까 도메스틱 그러죠. 도메스틱. 집안에 있는 새. 그 새가 산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집안에 있던 아이고요. 집안에 있던 사람이고, 그러면 애인일 수도 있고 뭐 노모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어린 새지요. 그래서 요 비유 안에 길들은 새, 차고 슬픈 새, 외롭고 황홀한 거, 그 다음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거, 그 다음에 산새처럼 날아간 거, 요 이미지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구나, 집안에 있는 아이구나가 이미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범주화거든요. 그러니까 산새에 비유하는 순간 죽은 아이에 빗대어졌다는 거를 시 안에서만도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시를 리듬으로 만약에 읽으면요, 저는 이렇게 읽히는데,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이게 제일 아픈 소리죠, 이 시에서. 근데 폐혈관하고 읽을 때 앞에 두 글자만 읽으면 폐허죠. 폐혈관 할 때 폐혀까지 발음을 한 다음에 폐혈관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는 폐허가 숨어 있습니다. 이 폐허라는 느낌이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밑줄 친 거 한번 보시면 피읍 소리, 히읗 소리가
중간중간 나옵니다. 어딨냐면, 부딪히고 아니면 보석처럼 박힌다. 여기도 나오고요. 폐혈관, 여기 나오고요. 네, 이런 소리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폐허의 느낌들을 미리미리 이 말소리로 보여주는 구절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슬프다. 이런 소리도 이제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시읒, 비읍, 시읒, 피읍, 이런 소리가 슬픈, 새까만 밤, 보석, 예, 이런 구절에 또 산세, 예, 이런 구절들에 조금씩 소리가 납니다. 이 느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시는 읽으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안타깝고 의미로서도 너무나 사랑하는 산세와 같은, 보석과 같은 어떤 존재를 내가 잃었구나 라는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 먼 후일 가져온 거는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시들은 그 소리로 말하는 게 뜻으로 말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 이제 반어라고 하죠. 반어. 뭐냐면 이 시는 되게 좀 역설적인 시잖아요. 소울의 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먼 훗날 오래 못 보다가 먼 훗날 만났는데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난 널 잊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잊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벌써 이미 다 끝나고 마음은 식고 그리움은 다 떠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시는 그런 시가 아니죠?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가서야 잊었노라. 그러니까 잊었다는 말이 아니죠. 예. 나 보고 싶었어. 아이 몰라 이런 거지. 예. 그러니까 반어인데요. 근데 이게 소리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잊었노라 그럼 소리가 되게 느릿느릿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에 원망이 안 담기는데요. 근데 요 앞에 말들이 오히려 훨씬 세요. 예를 들어 이연에서 보시면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이래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읽죠. 무척 그리다가 앞에 되게 세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워하는 게 되게 힘이 센 거예요. 그 느낌이 더 이쪽에 강렬하다는 걸 이 말소리가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이 되게 세다. 예, 되게 세다. 강렬하다. 예, 이런 것들을 말로가 아니라 이 말소리로도 보여주는 시다. 예, 이런 느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무서운 시계는 약간 동시풍입니다. 그래서 시가 어렵지 않은 시인데요. 여기 이제 어렵지 않으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오빠가 가시고 난 방 안에 숯불이 밭꽃처럼 새어간다. 밭꽃이 하얀색이라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숯불이 밭꽃처럼 새어갔으면 이제 새벽이 돼서 숯이 거의 재가 되어 갈 정도로 오래되었다는 걸 아마 보여주는 구절이겠죠. 이제 오빠가 가신 다음에 나 혼자 방에서 기다리는데 산모로 돌아가는 차가 목이 쉬어서 이번 말고 비가 오시나?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내어다 보시겠지? 나를 또 걱정해 주겠지, 오빠가? 예, 오빠가 가시고 난 방 안에는 시의 소리만 무서워라. 예, 서마서마 무서워 그랬는데요. 예. 서마서마 말이 예.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 충청도 사투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혹시 서마서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충청도 사투리라고 하던데 방언 못 들으셨어요? 서마서마참, 예, 서마서마. 울려가지고 네. 잘 지금 전달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소리가 울리나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두 잘 들려요. 아, 좀 떨어뜨려 놓고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서마서마. 네. 서마서마. 예, 시계 소리 서마서마 무서워. 사투리를 못 배워가지고.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뭔 소리인지 잘 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요. 충청도 방언에 이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걱정이 돼서 마음을 졸이는 것. 마음을 졸이는 모양. 이걸 서마서마라고 한대요. 여기 딱 맞죠? 그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 그 지용 시인이 부흥분이니까
옥천뿐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일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을 졸이는 모양. 네, 서마서마 무서워.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금방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무서워 거꾸로 하면 서마잖아요. 서마서마 무서워 이거죠. 네. 이게 리듬입니다. 이 리듬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연계되는 거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오빠가 가시고 난 방 안에 할 때 오빠가 가시고 여기에 빠니까 이제 된소리긴 한데 비읍이라고 치면 비읍, 기역, 기역, 시옷, 기역 뭐냐면 비읍, 기역, 시옷 소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계속 납니다. 이 밤사 비가 오시나 그 다음에는 내어다 보시겠지 그 다음에 서마서마 무서워 여기 소리들이 나와요. 네. 이게 요 말들이 마치 시계 소리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네. 오빠가 없는 방 안에 무서운 느낌들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재영 시들 쉬운 시들이에요. 쉬운 시에서는 리듬을 좀 읽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 시도 아주 쉽습니다. 호수라는 시. 짧고 임팩트 있는 시죠. 거의 동시에 가까운 시인데요. 오리 모가지는 호수를 감는다. 오리 모가지는 자꾸 간지러워. 되게 간단하고 재밌죠? 뭐냐면 오리가 이렇게 호수를 떠가다가 이렇게 자맥질하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데 그거를 거꾸로 본 거죠. 오리 모가지가 호수를 감았어요. 그 호수가 오리 모가지를 감았죠, 사실은. 그거를 거꾸로 표시해서 호수가 다 오리목에 걸려 있으니까 오리 모가지가 간지러워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발상도 동시적이고 느낌도 되게 귀엽죠. 그런 예쁜 시인데 예쁜 시인데요. 발상이나 착상도 재밌는 시지만 읽으면 소리도 굉장히 경쾌하고 유쾌하죠. 요 경쾌한 게 요 리듬에서도 관련이 됩니다. 오리 모가지 요게 미음, 기역, 지읒 소리잖아요. 요게 자꾸 간지러 여기도 있죠. 모가지 자꾸 간지러 이런 것도 있고요. 오리, 모기 그 다음에 호수 감는다 자꾸 간지러 오모호 이런 소리가 또 반복되기도 하고요. 모가지 할 때 가지 감는 가지 간지러 그러면 또 쪼르륵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가지 감는 가지 간지 이렇게 되죠. 이런 소리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가 음악 같아요. 아주 귀여운 시입니다. 소리로도 그런 느낌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시계를 죽임은 앞에 그 무서운 시계하고 좀 비슷한 시인데 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요거는 같이 의미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건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밤의 벽시계는 불길한 탕목조 나의 뇌수를 미신 바늘처럼 쪼다 일어나 쫑알거리는 시간을 비틀어 죽이다 잔인한 소나기에 감기는 가냘픈 모가지여 오늘은 10시간 일하였노라 필요한 이지는 그대로 치차를 돌리다 나의 생활은 일절 분노를 잊었노라 유리 안에 설레는 검은 고빈양 하품하다 꿈과 같은 이야기는 꿈에도 아니하련다 필요하다면 눈물도 제조할 뿐 어쨌든 정각에 꼭 수면하는 것이 고상한 무표정이요 한 취미로 하노라 명인 소리 없이 옮겨가는 나의 백금 체펠린의 유유한 야간 향로요. 항로입니다. 항로요. 그 시가 조금 해서 시계를 죽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의 내용은 앞에 무서운 시계랑 조금 비슷하다고 먼저 염두에 두시고 시를 읽으시면 돼요.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있나요? 좀 우리 나이 먹으면 자꾸 잠 안 와서 좀 고생하는 분들이 있죠. 또 하나 그 시계에 이렇게 초침 소리 시끄러워서 못 듣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거
저기 무음시계 해놓으시죠. 예, 요건 괴종시계인데, 예, 이런 시끄러운 소리, 왜 뭐냐면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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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뚱딱 똑딱 똑딱 이 소리, 요거 못 들어서 예, 시계 멈추고 주무시는 분. 예, 저도 못 듣거든요. 저도 그 집에 시계가 다 무음시계입니다. 예. 이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딱딱딱 그러면 너무 신경을 막 긁어갖고, 네. 그거 떠올리시면 요즘에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벽시계는 불길한 탕목조, 이게 딱따구리거든요. 예, 나무를 쪼는 새니까 딱따구리입니다. 불길한 탕목조, 딱딱딱딱딱딱딱딱 내 머리를 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수를 미싱바늘처럼, 네, 델델델델델 쪼는 거죠. 네, 미싱바늘처럼 쪼다 일어나 쫑알거리는 시간을 비틀어 죽이다 그랬어요. 시간을 비틀어 죽인다는 거는 지금 말한 대로 시계 추를 멈춰 세운 거죠. 뭐냐면 시계가 딱따구리에 비유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멈춘다는 거, 시계의 바늘을, 소리를 멈춘다는 거를 새를 비틀어 죽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비틀어 죽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딱따구리를 지금 내가 해치운 거예요. 잔인한 소나기의 감기는 가냘픈 모가지요. 네, 내가 시간을 비틀어 죽였으니까 내 소나기에 이 딱따구리로 비유된 시간의 모가지가 비틀려 죽었지요. 예, 멈춰졌어요. 그런 다음에 혼잣말을 합니다. 오늘은 10시간 일하였노라. 오늘 10시간이나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피로한 이지는 그대로 지차를 돌리다. 지차는 시계 톱니바퀴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했는데 아직 잠은 안 깨고 정신은 점점 더 말똥해져요. 졸려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서 계속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활은 일절 분노를 잊었노라. 유리안에 설레는 검은 고민양 하품하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피곤하고 분노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품만 쩍쩍 하고 있는데 잠은 안 오고. 꿈과 같은 이야기는 꿈에도 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잠이니까 뭘 머릿속에 하루 일과 떠올리고 이럴 틈도 없어요. 그래서 정각에 수면하는 게 고상한 무표정이요 나의 한 가지 취미로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을 길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자고 싶어 죽겠는데 잠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명일. 명일은 한자로 쓰면은 명일이 내일이란 뜻이죠. 다음 날이란 뜻인데 가로 열고는 일자가 아니어도 좋은 영원한 혼례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구절들인데요. 명일 중에 일자를 빼면 명자만 남잖아요. 그 명은 밝은 명자잖아요. 그럼 일자가 아니어도 좋을 영원한 혼례 뭘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답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어렵고 왜 이렇게 썼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봐야 돼요. 명이 날일자하고 달월자가 붙어 있는 글자니까 월과 해와 달이 계속 교대하면 하루가 가죠. 낮 시간은 해, 밤 시간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자를 빼고 나면 이 영원한 혼례라는 게 밤과 낮이 계속 이어져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아마 이런 정도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요 명일이 내일이니까 내일이라는 뜻도 읽을 수 있고 그냥 하루 낮, 하루 밤이란 뜻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밤낮이 교대하듯이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소리 없이 옮아가는 나의 백금으로 된 체펠린의 유효한 야간 항로요. 그랬습니다. 체펠린이 뭐냐면 옛날에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그 비행선 있었죠. 비행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비행선 다 사고 몇 번 난 다음에 안 하는데 예전에는 그 유럽에서 여객선으로 비행선을 정말로 취향을 했었거든요. 그 유명한 비행선 이름이 체펠린입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제필린인데요. 그러니까 이 큰 비행선이에요. 밑에 이렇게 이 가스 넣어서 이렇게 풍선을 띄우고 밑에 바구니에 사람 타서 가는 거. 그 비행선의 이름이었습니다. 체펠린이. 그러니까 이건 비행선인데 당연히 지금 비행선이 나올 리는 없지요. 그럼 이 비행선은 뭘까? 이 체펠린은 뭘 뜻할까?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읽었는데 사실 시는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근데 요 채펠린도 제가 또 이 논문 찾아봤더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시계의 초침이다. 이런 평론가가 계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말해서 이 주관적이고 지속적인 시간의 흐름이다. 이걸 채펠린이라고 한대요. 이런 논문을 쓰신 분이 박사 논문에 있는 말입니다. 나 자신, 화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도 어느 평론가가 하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달, 창밖에 달이 이렇게 떠가는데 이 채펠린이 비행선이니까 이거 달이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이제 보름달쯤 됐겠죠? 반달도 가능할까? 달이 이렇게 떠가는 모습을 보고 채펠린이다 이랬대요. 어떤 분은 달, 또 뭐 이런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뭐 사람, 이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시를 쓰셨다면 이 채펠린을 뭐라고 상상하고 쓰셨을까요? 시간의 흐름. 근데 시를 쓰실 때는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건 추상적이잖아요. 시인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써요. 명료하게 쓰거든요. 이렇게 관념적인 말로 하시지 말고 어떤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뭘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제일 구체적인 대상은 달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달은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사실은 정답이 우리 읽은 것 중에 나왔거든요. 초침 아닙니다. 시계예요, 시계. 시계 달려있잖아요. 근데 얘를 지금 아까 목을 비틀어 죽였죠. 추침소리 못 나게 했잖아요. 근데 얘가 하얗게 그냥 떠있는 거야, 시계가. 근데도 어때요?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는 잠이 안 오고 있죠. 그래서 유령처럼 붕 떠 있어요. 저 비행선 같은 놈. 왜 소리도 안 나고 떠가니까. 그래서 소리 없이 옮아가는 백금으로 된 채펠린. 또 유유한 야간 항로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용은 절대로 시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엉뚱한 소리 안 해요. 요 안에서 요 느낌으로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지용 시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점이 이런 어떤 정교한 장치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잠수산 읽기 전에 그 다음 시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 가장 어려운 시예요. 유선해상. 이거 한번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시는 미리 읽어야 됩니다. 생김이 피아노보다 낫다. 얼마나 뛰어난 염리봉 몫이냐.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우로 곤돌라인 듯 몰고들 다니길래 하도 딱하길래 하루 청해왔다.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주 들었다. 열고 보니 허수리도 반은 키가 하나 남았더라. 줄창 연습을 시켜도 이건 철로판에서 낸 소리로구나. 무대로 내보낼 생각을 아예 안 했다. 애초 달랑거리는 버릇 때문에 굳은 날 막 잡아부렸다. 함처럼 젖어 새처럼 하기는 세례. 헤헤 떨어 다듬고 나선다. 대체 슬퍼하는 때는 언제길래 아장아장 꾀꾀거리기가 위주냐. 허리가 모조리 가늘해지도록 슬픈 행렬에 끼어 아주 천연스레 불던 게 옆으로 솔천하자. 춘천 300리 벼룩기를 냅다 뽑는데 그런 상장을 두른 표정은 그만하겠다고 꽥꽥. 몇 킬로 휘달리고 나서 거북처럼 흥분한다. 징징거리는 신경방석위에 소수듬 이대로 견딜밖에. 쌍쌍이 날아오는 풍경들을 뺨으로 헤치며 내쳐 살포 넘긴 꿈을 깨어 징저리를 쳤다. 어느 하원으로 깨어내어 바늘로 찔렀더니만 그만 호접같이 죽더라. 네, 이 시 혹시 미리 예전에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보셨나요? 그러면 더구나 난감할 겁니다. 예. 무슨 소리를 한 걸까요? 예. 정말 어려운 시입니다. 예. 유선, 애상. 유선은 유선형하는 유선이고요. 애상은 우리하는 쓸쓸한 슬픈 감상 이런 정도 뜻이고,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니까 먼저 그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도 어려워서 조사해 왔습니다. 네, 먼저 어려운 단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세례 이런 말 있죠, 중간에? 찾으셨나요? 1, 2, 3, 4, 5연에서 함초롬 젖어 새초롬 하기는 세례. 여기 이제 커녕이라는 뜻이랍니다. 새초롬 하기는 커녕. 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회회는 휘휘. 네, 내가 이렇게 휘감을 때 하는 모양. 네. 그 다음에 솔천하다. 요건 소천하다. 네. 솟구쳐 나오다. 네. 여러 가운데 하나 이렇게 뽕뽕 올라오는 거. 요거 솔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상장은 주문할 때 이렇게 다는 표 있죠? 네, 그거 상장이라고 하고요. 소스듬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모양. 네, 소스듬, 솟구쳐 오르는 모양. 네, 이런 정도가 요즘 흔하게 안 써서 미리 조금 우리가 알아둬야 될 시어고요. 네, 이런 단어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알아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당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마 한국 현대시에서 가장 난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시는 앞에 우리가 바다 읽을 때나 지금 조금 아까 시계를 죽임 같은 거 읽을 때는 이제 어떤 구절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조금씩 해석이 다르거나 좀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시는 전체가 달라요. 뭔 소리인지 뭘 말한 소리인지가 다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은요, 악기를 버린 악기, 버려진 현악기를 주워다가 연주한 이야기라고 해요. 어떤 분은 유선, 바이올린이나 이런 게 유선형이잖아요. 그 모양이고 연미봉 맵시를 갖고 있다. 딱하길래 가져왔더니 반음키가 하나 남아있더라. 뭐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어떤 분은 오리 잡는 얘기다. 네. 깨끗거리고 콱 찔렀더니 죽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으니까 오리 잡아서 죽이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거 자전거 타는 얘기다. 이게 가장 최근 해석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좌우로 휙휙 뭐가 지나가고 길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얘기.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 타는 얘기다. 이런 말한 사람도 있고요. 이 담배 파이프 얘기다. 파이프가 이렇게 옛날 담배 파이프 있잖아요. 그 파이프 얘기다. 이게 이제 정지용 산문에 파이프 묘사한 장면에 요 유선회상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구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의하면 시인이 같은 구절 가지고 다른 거 쓸 리가 없으니까 이건 담배 파이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논문에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다 다르죠?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난감한 시인데요. 그 중에서 황현산 선생님 비평가하시는 그분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뭐냐면 자동차 타는 얘기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읽으면 시가 전체가 읽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생김이 피아노보다 낫다. 이게 이제 30년대 시니까 36년에 쓴 시거든요. 그 30년대면 이제 외국에서도 자동차가 이제 막 실용화가 돼갖고 이제 신문물로 막 자동차들이 서울 시내에도 이제 눈에 띌 때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흔한 때는 아니고, 생김이 피아노보다 낫다. 참 뛰어난 연미봉 맵시다. 연미봉 입은 것처럼 깔끔하고 예쁘다. 이런 거고요. 산뜻한 이 신사를 아스팔트 위로. 요게 제일 중요한 힌트예요. 아스팔트 위로 데리고 나왔다니까 이거는 자동차일 수밖에 없죠.
이거 올이나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스팔트. 곤돌라인 것처럼, 곤돌라는 그 베네치아 같은 데 가면 그 하는 조금 배잖아요. 그러니까 요 배인 것처럼 매끄럽게 요걸 아스팔트 위로 곤돌라인 것처럼 데리고 왔다라는 거고요. 손에 맞는 품이 길이 아주 잘 들었다. 근데 반응키가 하나 남았더라. 맨 처음에 얘를 피아노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반응키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다 조율이 아직 덜 됐다. 왜 피아노나 악기 같은 경우는 소리를 조율을 다 해놔야 깔끔하게 연주를 할 수 있듯이 이 피아노에 비유는 이 자동차도 손에 다 안 익었다. 네, 이런 정도 얘기고요. 연습을 시켜도 얘는 악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철로판에서 내는 소리를 낸다. 자동차니까 쇠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런 얘기고요. 무대로 내보낼 생각을 아예 아니했다. 그러다가 달랑거리는 버릇 때문에 굳은 날 막 잡아불었다. 네, 좀 날이 굳은 날, 날이 흐린 날 드디어 얘를 데리고 나왔나 봐요. 함처럼 젖어 새처럼 하기는커녕 회에 떨어 다듬고 나섰다. 얘가 비가 와서 비가 좀 젖었는데 그래도 뭐 가자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체 슬퍼할 때는 언제길래 아장아장 꾀꾀거리기가 위주냐. 자동차 엔진에서 지금 소리 나잖아요. 이게 꾀꾀거리는 소리다 이거예요. 아까는 피아노 연주하듯이 말해놓고는 이번에는 꾀꾀거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행렬에 끼어 있다가 옆으로 휙 뛰쳐나가서 요게 또 제일 중요한 힌트예요. 요거 때문에 다른 걸로 뭐 읽을 수가 없는 건데요. 춘천 300리 벼랑길을 춘천길이 지금도 왜 옛날 경춘선은 되게 그 벼랑길이잖아요. 산 깎아서 길을 냈으니까 그 길을 냅다 뽑는데 요거예요. 춘천에 드라이브한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는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없게 되죠. 요건 읽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몇 킬로 휘달리고 나더니 거북이처럼 흥분한다. 생긴 게 거북이 같은데 드들드들 소리가 나고 뭐 이러니까 야 이놈 흥분했다. 이렇게 있다가 징징거리는 신경 방석 위에서 소스듬 이대로 견딜 밖에. 처음 차 타면은 되게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도가 나니까 예,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으로 만든 방석 위에 올라앉은 것처럼 온몸이 긴장했어요. 짱짱이 날아오는 풍경들을 뺨으로 헤치며 이것도 100% 자동차란 얘기죠. 속도 냈더니 양쪽으로 바람이 슉 지나가요. 양쪽으로. 내쳐 살풋 엉킨 꿈을 깨어 진저리를 쳤다. 이 잠 다 달아났죠? 여기까지는 다 읽혔는데요. 마지막 구절이 또 안 읽혀요. 뭐냐면 어느 화원으로 깨어내어 바늘로 찔렀더니 호접몽 하던 호접이는 나비거든요. 나비처럼 죽더라. 이랬어요. 이게 뭐지? 요 시를 그 자동차로 최초로 해석하셨던 황현산 그 비평가의 견해에 의하면 이분들이 잘 안 읽히신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왜냐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화원에 이 운전수를 요 화원은 이제 약간 이제 옛날로 치면 기생집 이런 약간 유흥가 이런 데로 이렇게 데려다가 바늘로 찔른 게 뭐냐면 돈 좀 쥐어주고 이게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운전하는 운전수한테 이렇게 지폐 몇 장 찔러줬더니 호접같이 꽥 하고 죽더라. 그러니까 찍소리 안 하고 처음에 불평불만 하다가 찍소리 안 하고 잘 받아들이더라 라고 이분은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동차 뭔 얘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기생집 나오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였다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시의 논리에서 이걸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찾아봤더니 어떤 기사에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양반이 어떻게 읽었냐면 이거 자동차 얘기 맞다. 그래서 이거 요때 독일에서 진짜로 완전 유선용으로 된 동그란 차가 나왔었대요. 그게 이제 일본에 기사화되고 당연히 일본 신문에 나오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그걸 접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사에 시운전을 했는데
너무 이제 동그랗고 차에 탁 붙어 있는 차라 얘가 바람에 뒤집어졌대요. 마치 딱정벌레처럼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애상, 슬프다. 유선형으로 생긴 저 차가 혀가닥 뒤집혔구나. 그래서 이 얘기는 자기가 직접 본 얘기가 아니고 호전몽 얘기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런 뭐 자동차에 대한 기사 보고 쓴 얘기고, 요 마지막 구절은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신문기사 보고 이런 상상을 하다가 꿈에서 깨고 나서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이 해석은? 저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호전몽 얘기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네. 왜 이렇게 완전 신문물 얘기하고 세차 얘기하다가, 네, 운전한 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장자 얘기를 하겠어요. 네, 너무 생뚱맞아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해석은 어떤 거냐면, 시동 끈 얘기. 옛날 차는요, 30년대에 제가 이제 막 옛날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요즘 차는 키 돌려서 시동 켜고, 키 꺼서 시동 끄잖아요. 아니면 단추 눌러서 켜고, 눌러서 끄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옛날에는 차 이렇게 라디에이터 밖에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막 돌려서 시동을 켜고요. 레버 빼서 시동을 끄는 거예요. 진짜 그랬더라고요. 옛날 차들. 최초 차는 그 앞에 이렇게 휠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막 돌리면 시동이 켜진대요. 그런 식으로 되게 옛날 차들인데 30년대에 차가 그 레버로 시동을 켜고 시동 끌 때도 멈추선 다음에 그걸로 끄는 거거든요. 요거 그 얘기 같아요. 어느 화원은 이제 차를 멈추고 시동을 껐는데 그래서 바늘로 찔렀더니 죽더라. 시동이 꺼졌더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유선회상이라는 시가 만약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가 정말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정지용 시인이 시를 잘못 쓴 거고요. 사실은 이 시 안에 춘천 벼룩길, 곤돌라인드 아스팔트 위로 청해왔다 이런 구절을 보면 자동차 얘기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 눈이 밝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들은 좀 꼼꼼하게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서 이게 이런 얘기다 싶으면 요 맥락 안에서 이런 구절들을 일관되게 읽어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 시가 가장 논란이 많았던 시입니다. 진짜 논란이 많을만 하죠. 오리 잡는 얘기부터 온갖 게 다 나오니까. 근데 확실히 이거는 자동차 얘기인 거 분명하고요. 구절구절을 꼭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이 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상상도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 정지용의 시는 대부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딱 전반 후반으로 나뉜다고 불러요. 혹은 이제 전반 중반 후반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이분이 그 영어 선생님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시 쪽을 영어 쪽 이미지즘 이런 공부를 해서, 근데 사실 이미지즘이 한시에서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즈라 파운드니 이런 사람들이 한시의 그 구절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미지즘 운동을 했고, 그게 다시 일본시로 일본에서 번역된 걸로 영향을 끼쳐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즘 혹은 이미지즘 그러는데 한시랑 사실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용 시인의 초기가 이제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이미지즘에 경도된 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연작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관한 시다. 근데 바다라는 게 원래 유학 갔다 오려면 바다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젊은이의 꿈,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항로, 아니면 무슨 희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정지용 시인의 후반기는 이제 산 연작이 많습니다. 지금 읽는 요 장수산도 연작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대표작,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너무 길어서 백록담 얘기가 있죠. 그 시도 그렇고, 약간 동양적인 어떤 정신이랄까 아니면 수채화처럼 아주 깔끔하게, 오늘 이따가 이제 비라는 시 읽어볼 건데
이렇게 이제 짧으면서도 여백이 많은, 네, 중간에 행을 많이 띄어서, 연도 많이 띄어서 여백이 많은 동양적인 어떤 은일, 고고한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후기시의 세계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중간은 뭐냐면은, 그 중간에 이제 이분이 카톨릭이셨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잡지에 그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신앙시를 쓰고, 당연히 카톨릭 잡지니까 이제 신앙시를 쓴 것이기도 하고,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동시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동시나 요 신앙시의 세계를 딱 중간에 놓기도 하고, 요게 이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그냥 빼고 전기 후기 이렇게 보기도 하고, 보통 세계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후기시의 세계인데요. 여전히 시에서 비유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호흡, 리듬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합니다. 장수산이라는 시가 아주 유명한 또 시인데요. 예, 이 시는 워낙 중요해서 요거는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벌목청정이랬거니 아람돌이 큰소리 베어짐직도 하이 고리 울어 멍하리 소리 숫자르릉 돌아 움직도 하이 다람쥐도 좁지 않고 렛새도 울지 않어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 우는데 눈과 밤이 조리보다 깊고 달도 봄이 기다려 큰 뜻은 한밤 이고를 거느리련다. 옷절 중이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 후세를 죽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의 심이 흔들리우 우노니 오 견디련다. 차고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 네, 이 시의 제일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1, 2하고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붙인 거고 원문에 없습니다. 네, 미리 알아두시고요. 띄어쓰기가 좀 특별하게 돼 있죠. 네, 한 칸 띄는 게 아니라 한 6칸 정도 띈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게 원래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산문시인데 중간에 그냥 띄어쓰기 하는 부분 말고 중간중간 이렇게 길게 띄어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네. 요거는 정재용 시인이 직접 이렇게 여러 칸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어서 네,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내용상 단락이 지는 부분을 좀 표시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1, 2, 3, 4, 1년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1번 부분 된 데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벌목정정, 네. 여기 이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 벌목, 나무를 벨 때 이게 이제 정정하듯 하라 이런 뜻인데요. 정이 이제 의성어입니다. 쩡쩡하는 소리. 그러니까 나무를 벨 때 쩡쩡 소리가 나듯 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벌목정정이라고 했더니 아람돌이 큰 소나무가 베어진 적도 하이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게 띄어쓴 부분이 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띄어쓴 부분은 당연히 띄었으니까 길게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게 띄어쓴 부분은 짧게 쉬고 길게 띄어쓴 부분은 길게 쉬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고 나면은 이 소리가 뭐냐면은 이 쩡짜르렁 울림이 번져나가는 산의 여백. 메아리 소리가 들리려면 산에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형상화했다. 모양으로도 그렇고 또 좀 있다가 흰눈이 내리니까 이 빈칸이 흰눈 온 것 같기도 하잖아요. 흰눈이 내린 모양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소리가 울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네, 이런 그림들, 이런 느낌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고요. 요 지금 1번 표시한 부분에는 요 끝나는 부분이 다 똑같죠. 소리가. 이랬거니 베어짐득도 하이 맹아리 소리 돌아옴직도 하이 하구나 하다 이래야 되는데 하이 여기 이제 옛날 말투인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말들이 예, 이른바 이제 가군처럼 읽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게 말소리가 끝나니까 예, 메아리가 한번 울리면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울리잖아요. 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이렇게 같이 울려야지 뒷소리가 같이 울려야 되잖아요.
그 느낌을 줍니다. 네. 하이, 하이, 아니면 소리, 예, 이런 구절들, 예, 이런 느낌들 주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인적도 짐승의 자취도 끊긴 산의 적막감. 그래서 다람쥐도 쫓아오지 않고 맷새도 울지가 않아요. 이 산은 아주 적막한 산이고요. 혼자 조용하고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네. 그런 구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구나. 네. 눈은 밤에 달빛이 비쳐서 달밤에 눈에 달빛이 비친 이게 캄캄한 게 아니라 하얗구나. 예, 예,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구절인데요. 어디냐면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고를 걸음이란다. 되게 길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숨차지 않나요? 딴 거보다? 왜냐면 내가 산에 오르고 있어요.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절에서는 숨차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걷고 있으니까 산속을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고를 걸음이란다. 아이고, 네, 숨차게 읽어야 되는 구절이고요. 중이 6판을 두고 6번 다 지고 묶고 올라갔으니까, 예, 도가 높은 분이죠. 예, 도가 높은 스님입니다. 예, 지구도 열받지 않으시니까. 예,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내 음세를 줍는다. 아빠의 걸음이란다. 이거와 줍는다. 둘 다 의문문으로 처리했으니까 소리를 이렇게 위로 높이죠. 앞에 하이하고 이렇게 번지는 소리가 아니라 한다, 한다 이렇게, 예, 탁탁 채가는 식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러다가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곳에 심히 흔들린다. 왜 아주 바람도 없는 조용한 데에 촛불 켜놔서 촛불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데 조금만 미동이 있어도 작은 숨결만 있어도 그림자가 크게 일렁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시름이 너무 고요해서 심히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다가 나는 이 장수산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나도 견디려고 한다. 견디련다. 견디련다 알겠죠? 견디련다. 차고 오려니. 올은 여기 모양 보면 이렇게 우뚝 선 모양이에요. 오려니 그러면 우뚝히, 네,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오려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에 겨울 한밤 내에. 그러니까 이 장수산의 높이 혹은 이 장수산의 깊이, 장수산의 정막, 장수산의 고요 이런 게 그 장수산을 담고 싶은 나의 정막, 내 정신의 높이, 나의 깊이, 어떤 쓸데없는 소리, 잡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무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의 깊이 같은 걸 보여주는 시다.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후기 대표시로 여기는 시입니다. 시행을 하나씩 적어갈 때도 어떤 걸음걸이 아니면 소리가 울리는 이 메아리 느낌 이런 것들 아주 세밀하게, 예, 표시해서 적고 있다는 것을, 예, 짐작할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정주영의 비는 유명하시고 짧으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유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기서 한번 나오는데요. 이 산새가 비유입니다. 산새가 지금 없거든요, 이 시에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돌에 그늘이 차고 소소리바람, 회오리바람이 불었어요. 이건 비 오기 전이에요. 그런 다음에 앞섰거니 뒤섰거니 꼬리 치달려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비가 처음에 막 떨어질 때 톡톡톡톡톡 떨어지잖아요. 이 산새가 톡톡톡톡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볍고 산새가 앉았다가 이렇게 톡톡 튀는 되게 경쾌한 걸음걸이 떠올리시면 여기 비 내리는 모양이다 라고 떠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와서 물살이 지어서 여울이 졌습니다. 그래서 여울 지어 수척한 흰 물살. 여울목에서는 거품이 나잖아요. 그 흰 물살이라고 표현하고, 요게 갈갈이 손가락 펴고 물이 흘러서 손가락을 이렇게 편 것처럼 이렇게 지류를 내서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에서는 산새가 나왔고요. 손가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잎이 밟고 간다 그랬으니까 시는 이제 끝났고요. 왜냐면
비가 다 내려서 끝났는데 나뭇잎에 빗물이 고여 있다가 똑똑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모습이 마지막 연애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 오기 전 비 오는 모습,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는 모습, 비가 다 그친 후에 나뭇잎에 물이 떨어진 모습, 이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향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향수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정말 좋죠? 정말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노래로도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가 리듬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고요. 리듬으로 읽으면 그냥 우리 뭐라 그럴까, 굉장히 잘 쓴 수필처럼 읽히는데, 그러니까 수필 쓸 때 왜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여러 묘사들로 읽어도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시고, 이 시를 다른 방식으로 읽으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듬으로 먼저 읽으면요, 첫 줄 1년부터 보세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시를 시작한 다음에요, 옛 이야기가 지줄지줄 되고요, 얼룩배기 황소가 있고요, 그 황소가 해설프게 금빛에 게으른 울음을 울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밑줄친 부분이에요. 옛 이야기, 얼룩배기, 해설피. 어떠세요? 소리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음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룩배기, 옛 이야기, 노래로 부를 때는 음률이 다른데 우리가 소리 내서 요 구절을 읽을 때는 이 구절에서 반복이 일어나요. 소리의 반복이 있어서 옛 이야기, 얼룩배기, 해설피. 그러니까 피는 아마 장음으로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앞에 네 글자랑 맞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요것과 지줄대는 과 얼룩배기도 소리에 숨어있는 반복이 있죠. 그런 반복이 하나 일단 읽히고요. 그 다음 이제 요 후렴구는 빼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이랬는데요. 요건 이제 겨울 풍경이죠. 지루하루에 제가 식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화로에 숯불 담아서 이제 보온을 하는데 새벽쯤 되면 이제 숯이 다 식어지잖아요. 새벽에 되면 춥죠. 그런 때에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서 새벽잠이 잠깐 설핏 깼다가 다시 집벽에 이렇게 돋아서 고이세요. 이렇게만 읽으면 이거 그냥 일반 풍경이에요. 풍경인데 요거를 리듬으로 읽으면 이 시가 비유로 변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첫 줄에 많이 읽혀지는 부분은 요 지읒 소리예요. 질화로 제가 식어지면이에요. 그러니까 식으면이 아니라 식어지면이 있거든요. 요거 원래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식으면 이래야 되고 식어지는 건 없죠. 근데 굳이 지면 이러면 지다라는 말은 사그라들다, 죽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요 의미가 품어서 지읒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화로에 제가 식었어요. 요때 지읒, 제, 식어지다. 지읒 소리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려요. 뭐냐면 밭이 비었다는 거는 추수를 다해서 지금 밭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 밭이 있고요. 거기 밤에 바람이 불어요. 이거를 밤바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빈 밭에 바람인데 밤바람이에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빈, 밤, 바람. 세 번 울리죠? 빈 밭에 밤바람. 세 번 울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계셔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첫 줄에 지읒 소리가 쭈르륵 나오고요. 두 번째 비읍 소리가 쭈르륵 나왔죠. 요 두 소리 합치면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아자는 모음이 없죠. 이형은 모음 아니잖아요. 음가가 없습니다. 그냥 모음으로만 시작하니까 자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소리는 그냥 빼고요. 그럼 아버지죠. 버의 비읍 소리가 있고요. 아버지의 지에 지읒 소리가 있지요. 요 소리가 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나온 거예요.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지읒 소리,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비읍 소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요 앞에 두 행에서 소리로 이미 출연하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뭘 읽을 수 있냐면
질화로에 제가 식어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몸이 식고 있구나. 돌아가시려고 하는구나. 아버지의 체온이 식어지고 있구나. 두 번째로 비인밭의 밤바람 소리. 아버지의 몸이 저렇게 텅 비어가는구나. 이제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는 몸이구나. 그래서 바람 소리만 들리는 몸이구나. 이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이거를 수필처럼 읽으면 그냥 고향의 한겨울의 풍경인데요. 이거를 소리를 이렇게 얽어서 읽으면 이 빈밭 질화로에 식은 제가 아버지의 몸을 늙으신 아버지를 은유하고 있구나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도 집벽에를 돋아고이셨잖아요. 이것도 아버지가 그냥 벽에를 돋아고였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걸 비유로 읽으면 다시 집벽에도 지읒 있고요. 벽에 비읍 있죠. 그러니까 지프로 만든 이 벽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버지의 비유구나 라고도 알 수 있어요. 그 집벽에가 우리 알다시피 지프로 만든 벽이니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놔두면 지피라는 게 이렇게 세웠다가도 놔두면 푸스스 흘러내리고 다 말라있고 하나도 촉촉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늙으신 아버지의 몸을 비유하고 있구나 라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정지용 시인은 이 구절을 쓰면서 시인은 이제 리듬까지는 잘 의식 못 하세요. 저도 쓸 때 의식하고 못 씁니다. 우리도 다 그럴 텐데요. 근데 쓰고 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집벽에가 나왔구나. 요 연은 아버지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얘기하는데요. 내 얘기할 때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러더니 하늘빛이 그리워 화살을 쏘고요. 이 화살을 찾으러 갔어요. 요거 왜 어린 시절에 이거 뭐라 그러지? 이 화살은 어린 시절에 꿈이나 이상 이래갖고 화살 쏘고 화살 찾으러 가고 하는 게 이제 파랑새 찾는 얘기 뭐 이런 거 비슷한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걸 숨기고 있는 얘기인데 이것도 예쁘게 썼어요. 그죠? 내 얘기니까 어린 나잖아. 그래서 흙에서 자란 마음 파란 하늘빛 함부로 쏜 화살 푸서비슬에 함추름 휘적서요. 그러니까 히읗 소리, 피읍 소리 둘 다 휘파람 소리죠. 요 소리들이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읽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휘파람을 불듯이 경쾌해지고 가볍게 있습니다. 그런 구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줄은 넘어가서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면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보통 시인들이 옛날 시인들은 남자 시인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시인들이 누이 얘기할 때는요 뭔가 이렇게 아련하고 뭔가 사춘기 느낌이고 뭔가 신비롭고 꼭 이런 식으로 써요. 누이 얘기할 때는. 여기도 지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 이게 뭐냐면 바다의 물결인데요. 이 물결이 전설바다예요. 왜? 누이니까. 누이를 내가 떠올릴 때 이런 전설과 같은 신화적인 아니면 옛 이야기들이 한박 들어있는 어떤 느낌을 떠올리는 거고요. 그게 누이가 그런 물결처럼 귀민머리가 휘날린대요. 근데 이 머리가 어리니까 검은 귀민머리겠죠? 그러니까 흰 머리가 휘날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밤물결이에요. 그 비유가 2중 3중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전설바다는 어린 누이와 연결되어 있고 밤물결은 검은 귀민머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결은 이 휘날리는 머릿결과 연결되어 있죠. 그 어린 누이는 되게 멋지게 비유가 되어 있는데요. 아내는 또 별로 그렇게 멋지게 묘사되어 있지 않죠? 그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 아내 소개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시나요? 제 아내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쁠 것도 없어요.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내는 사철 발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논일하느라 모내기 하느라 신발도 양말도 못 신었어. 그러니까 생활고에 사로잡힌 힘든 일을 하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린 누이 얘기할 때는 예쁘게 말하고 아내 얘기할 때는 좀 그렇게 말하고 이게 좀 그렇죠? 좀 그런데요. 요거를 이렇게 얽어서 읽으면 누이와 아내가 같이 읽힙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옛날에 이제 조혼을 하니까 막 10몇 살에 결혼하잖아요.
정주희 씨도 일찍 결혼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이렇게 진짜 막 반일하는 아내가 있는 거라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이 아내를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뜻으로 한 말은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 또 아니라고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 그런데 이 소리를 한번 보세요. 전설바다의 밤물결 같은 거는요, 사철 발벗은하고 연결이 되는 소리예요. 비읍 소리가 계속 나지요. 그죠? 그 다음에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는요, 어린 누이는 아무렇지와 예쁘라고 연결이 돼요, 소리가. 그게 뭐냐면 이 리듬으로 소리를 읽으면 이 리듬이 주는 우리한테 어감이 아내는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발벗은 아니고요, 누이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예요. 섞이는 거예요. 리듬이 교차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차로 읽으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차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도 소리가 어떻게 나냐 하면 하늘에는 성근별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이 부분입니다. 여기도 리듬의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죠. 성근별 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감하고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요거 줄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근별 성으로 발 서리붕 이렇게 돼요. 찾으셨나요? 예, 요게 딱 일정하게 있으니까 음악이 생기죠. 음악이란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들의 반복이거든요. 반복되면서 말은 다른 말로 반복이 되는데 소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음악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숨어 있고요. 또 모래성 하는 이 모래가 서리까마귀로 옮기고요. 초라한 지붕으로 가고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려요. 모래, 초라, 도란도란. 또 반복이 있죠? 네. 이런 반복들이 요 시를 또 음악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정말 수필처럼 그냥 이렇게 산문으로 읽어도 되게 좋은 시지만 이게 음악으로 변환되는 순간 정말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의 되게 일관된 음악처럼 읽히는 구절들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구절인데 우리가 시를 쓸 때 이 시가 이 소리까지 여러분들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서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추억을 얘기하고 생활을 얘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 얘기하고 시에서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를테면 어린 시절 고향의 느티나무 아니면은 어린 시절 먹던 건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건빵이라는 말을 얘기하고요. 느티나무라는 글자를 얘기해요. 우리는 세계를 그냥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뭐냐면 시를 쓰는 사람한테 언제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데요. 나와 세상 사이에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일기를 쓰거나 신문에 논설을 하거나 이런 글들은 전부 의미만 통하면 돼요.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사소통의 언어는 뜻이 중요하지 글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수단일 뿐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우리가 감상하는 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글자들의 인쇄된 종이죠. 언어를 대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액자 속에 들어있는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이 저건 나무야, 저거는 소녀야를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림을 감상한다는 건 그 그림에서 주는 추상이든 구상이든 그림에서 주는 어떤 느낌, 어떤 미적인 감수성, 감각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 시도 똑같습니다. 시도 그림이나 음악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에서 우리가 감상하는 거는 그 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시가 우리한테 통하려고 하는 논설문에서 말하자면 그 시의 주제, 이 시의 소재 이런 게 아니고요. 인쇄되어 있는 글자가 주는 음악성,
느낌, 그 구절이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의미는 언제나 소리랑 붙어 있고요. 소리는 단순하게 형식이 아니고 언제나 의미를 갖고 오거든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소리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을 여러분들이 시를 쓰시면서도 언제나 의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신동엽 시인의 시인데요. 워낙 유명한 시여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줄 보세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껍데기라는 게 뭐냐면 외세 같은 거예요. 이 시는 그 60년대 시를 쓰셨는데 이 민중에 대한 시, 민중, 동학녀 곰나루의 아우성은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에서의 그 함성소리고요. 그 뒤에 나오는 아사달 아사녀는 백제시대의 그 석공이잖아요. 아사달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사달 아사녀는 우리 민중이에요.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이 꿈꾼 거는, 그러니까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 민중의 세상, 외세들은 다 물러가라. 그때 이제 미국, 저쪽에서 소련이, 우리가 약간 위성국처럼 미국, 소련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니까, 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외세 아니면 전쟁 이런 거 다 꺼져. 다 가. 너희들은 내게 아니야. 우리를 억누르는 껍데기들이야. 껍데기 꺼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짜 남아있는 우리 민중, 혹은 우리 남아있는 그 농민운동의 아우성, 이런 핵심, 알맹이, 본질, 이런 것만 남아. 이런 주장인데요. 그 의미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껍데기는 가라 라고 말할 때 우리한테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왜 그 데모할 때 외세는 물러가라 이런 거 하잖아요. 외세는 물러가라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의미만 전달되면 그냥 구호로 끝나는데요. 요게 시로 껍데기는 가라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껍데기 할 때요, 소리를 이렇게 내보시면,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납니까? 어가? 이게 혀가 이렇게 있으면요, 혀 이렇게 목구멍 뒤쪽에서 납니다. 이걸 후설모음이라 그러거든요. 목 끝에서 나는 소리. 뒤쪽에서. 해보세요. 에는 뒤보다는 조금 앞으로 왔죠. 이는 더 앞으로 오죠. 여기 전설모음이에요. 그 전설, 중설, 후설이에요. 이게 껍데기 그러면요, 뒤부터 이렇게 앞으로 옵니다. 소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쌍기역이잖아요. 답답하죠. 그 다음에 비읍이 입수 소리인데, 이 받침에 쓰이면 입을 콱 다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을 다문 다음에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게 답답한 소리거든요. 더구나 저 안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막힙니다. 그 다음에 점점 앞으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가라 그러면 빵 터집니다. 그러면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내는 소리잖아요. 가라 이렇게 돼요. 이게 그냥 뭐냐면 저 안에 이렇게 가래 끓듯이, 응? 아니면 막 소화 못한 뭐가 이렇게 밑에 있다가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나옵니다. 껍데기는 가라. 는 그러면 이렇게 잘 모았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도 그곳에서 내놓은 가, 이거 또 나오죠.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 가, 한 번 더 나오고요. 또 껍데기는 가라, 또 가라,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세는 물러가라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거랑 다르게, 물론 껍데기는 비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우리한테 주는 정말 강렬한 청각적인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로서도 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동엽 시인의 시는 그냥 읽으면 재미없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이런 시인데, 이거는 진짜 광장에서 사람들과 같이 읽으면요, 정말 울끈불끈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앉아서 음악 감상하듯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듯이 읽는 시는 정지용 시고요. 정지용 시는 정말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유선회상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연구하다 읽어야 되는데요. 신동엽 시인의 시는 광장에서 데모할 때 읽는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동엽 시인의 시 많이 있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러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뭐 이래. 번쩍 번쩍납니다. 그러니까 소리마저 우리한테는 다 의미다. 네. 그래서 이 정재용 시인의 시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카페 프랑스는 초기 시인데요. 카페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갔다가 거기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프랑스 부드럽잖아요. 요 소리를 제가 표시해 놨는데 그거 요 부분 읽으시면서 페로사방 프랑스 나오잖아요. 페로사방 네,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정재용 시인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시를 쓰시는 분이다. 시 안에서 시를 다 해석할 수 있게 힌트를 주고 그 해석 안에서 정말 정교한 비유, 말의 정교한 짜임 이런 것들로 시를 쓰신 분이어서 물론 쉽고 좋은 시도 많고요.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도 우리한테 보여준 분이다. 우리가 시를 쓸 때 이런 정교함을 특히 우리 정재용 시인한테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시차도 있고 하시는데 피곤하실 텐데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성진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재용 시인 공부를 하면서 좋아하던 정재용 시인에게 더 많이 들으시는 강의를 듣고 권영훈 교수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 초대할 만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 축제에 다시 한번 반갑게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국은 인연이라는 스피를 쓴 피천득 선생님은 부자는 재산이 많은 게 아니라 추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놀라운 추억을 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신앙송하는 걸 보고 우리 옥천문화원 원장 되시는 김대원 원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정지용회 문학상 수상한 분의 시를 지용대에서 낭송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서 교수님이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면은 3박 4일로 문학 여행을 갑니다. 우리 권 교수님과 또 옥천 문화원 오신 관계자분들 또 우리 회원들 갑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미주군인 옆에서 화환을 보내오셨네요. 저쪽에. 그리고 여기 또 제니시플 문학가협회에서도 화환을 보내오셨고 여기 김혜자 씨 오레곤에서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시기 끝나면은 이 꽃은 전부 와서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놔두면은 여기에서 치우기가 좀 더 오히려 힘들죠. 너무 예쁘죠. 보내주신 분들 마음을 새기면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시 반이 됐습니다.
4시간 반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38주년 창립기념 여름문학축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